중동 6개국이 한국에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입니다. 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 주한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최우선 협력 대상국이라고요. 에너지를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흔들림 없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한국에 원유를 최우선 공급한다고 했을지가 포인트인데요. 아무리 지금 한국이 중동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억지스럽죠. 게다가 일본의 경우에는 중동에서 원유를 90% 수입하고 한국보다 금액도 큰 걸로 알려져 있죠. 어쩌면 한국보다 일본이 중동 원유의 더 큰 손이자 손님인데 한국 최우선 공급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먼저 공급하겠다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이 뭔가 잘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중동의 속내는 실리 쪽이라는 겁니다. 한국과 손을 잡아야 실제적으로 자기들도 이득을 본다는 다소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은 방산이나 반도체 이런 걸 잘해서 그런 예상 가는 이유가 아니라 한국은 제2의 산유국과 같은 역할을 해 이득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제2의 산유국이라는 개념, 지금까지 중동이 큰 이득을 받게 한국이 반드시 원유를 수입해야 한다는 역개념인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뉴스인지 맥락을 봐야 하는데 일단 지금 전 세계가 원유를 못 받아 난리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빠져나가려 하며 어떻게든 이 전쟁을 미국 승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동 6개국이 한국에만 최우선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이란과 협의 중이며 뾰족한 수가 없고 중국도 두바이유는 포기하고 미국산으로 눈을 돌리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들이 한국에 최우선 원유 공급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우선 공급의 의미, 상황부터 짚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막힘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원유 해상 교역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이란이 봉쇄하고 있죠.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성이며 미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호르무즈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나라에게 연간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50조 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란은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벤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할 일을 끝내면 철수할 것이라고요. 트럼프는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쓰는 나라들이 알아서 지켜라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셰일가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조차 휘발유 가격이 올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주겠다, 그 뒤는 이란은 석기 시대가 된다는 둥 계속 이란을 협박하고 있는데 어째 갈수록 이란에 말이 안 먹히는 느낌이 나고 있죠. 미국도 비상이 걸린 겁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미국 셰일가스는 오히려 감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안 흘러가며 미국조차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 걸로 보고가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안전한 나라가 없고 이 상황에서 각국이 원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직접 협상하면서 위안화로 원유를 사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하루 200만 배럴까지 늘렸습니다. 유럽은 대안을 못 찾아 허둥대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축유를 내년 초까지 확보했다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선언했죠.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은 기름값이 안 오른다고 일본 대단하다는 식으로 칭찬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결국 기름 공급을 제한하고 기름값을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가 아예 한국과 같이 휘발유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별 수 없는 모습이고 어떻게든 중동에서 원유를 들어와야 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중동 6개국이 한국에 최우선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에 최우선 원유 공급하는 중동의 속내. 왜 한국만 최우선인지 첫 번째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이유로는 천궁2인데 지금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천궁이 계속해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과 탄도미사일 수천기를 쏟아붓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궁2가 막았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역사상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3차 천궁2 물량도 가장 먼저 아랍에미리트에 보내줬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동을 떠나지 않는 나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도망가기 바쁜데 한국은 중동에 여러 가지 전략 무기를 남기고 수출해주고 있으며 2015년 중동 사태 때 한국이 남아서 끝까지 도움을 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미군 기지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이번에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직접 포격하자 중동은 더욱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군은 첨단 무기와 공중급유기 등 천문학적 금액의 전략자산을 드론에 잃게 되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작전을 했고 너무 쉽게 들어갔다가 미군의 약점만 다 노출시킨 겁니다. 이제 한국과 같은 가성비 무기들, 실전 무기들이 주목받게 된 셈입니다.
걸프 국가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미국만 믿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중동 고객을 맡게 된 상황입니다. 사우디 참모총장이 부산 마덱스에서 한국 잠수함을 2번이나 찾아와 팔 수 있냐고 물었고 KF-21 도입 논의까지 나오는 등 기존의 방산 액수에서 100배 이상의 요청이 생기고 있죠. 결국 방산 신뢰가 에너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무기를 팔면 원유가 온다는 방정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GCC 6개국이 한국의 최우선을 선언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중동 국가들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한국은 정제유 최고 국가라는 거죠. 두 번째, 한국은 두바이유를 다시 수출한다. 두 번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중동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유 설비 때문입니다. 중동산 원유는 중질유입니다. 찌꺼기가 많고 황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원유 고도화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중동산 중진유를 받아서 항공유, 경유, 휘발유 등 고부가치 제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68.6%가 한국산입니다. 호주는 수입 석유 제품의 25%를 한국에서 가져갑니다. 뉴질랜드도 한국 항공유에 의존합니다. 중동이 원유를 팔려면 한국이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설비를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정유사가 중동산 중진유 대신 미국산 경질유나 북해산 브렌트유에 맞춰 설비를 바꾸면 중동은 큰 고객을 잃습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까지 등장해서 중동은 경쟁 상대가 늘어나고 있죠. 중동의 원유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GCC 국가들이 한국의 최우선 공급을 약속한 이유 중에 이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필요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이 중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구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구조가 보입니다. 한국은 천궁2로 걸프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정유설비로 중동 원유를 가공해 전 세계에 팝니다.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안보 파트너이자 경제 파트너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안보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최우선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 지난해 도입 원유의 69.1%가 중동산입니다. 9억 724만 배럴입니다. 이 물량이 끊기면 한국도 위기지만 중동도 큰 고객을 잃는 겁니다. 양쪽이 서로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힘의 균형이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에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정유설비에서 대체 불가한 위치가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 2,400만 배럴 최우선 확보에 이어 이번엔 GCC 6개국이 동시에 선언했습니다. 에너지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 에너지 수급에서 최우선 파트너가 됐습니다. 수십 년을 꾸준히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전쟁이 오히려 그 신뢰를 증명하는 무대가 됐습니다. 이 원유 확보가 왜 중요한지 숫자로 보겠는데 국내 금융기관 분석에 따르면 고유가 상황이 3개월 지속되면 한국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집니다. 1년 지속되면 성장률이 0%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로 전망할 당시 유가를 배럴당 62달러로 잡았습니다. 지금은 90달러 대이니 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WTI가 110달러를 유지하면 석유 제품 가격이 50% 가까이 오르고 성장률이 최대 1.2%포인트 떨어진다고요? 이게 장기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가라앉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키고 방어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속된 유가 하락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가 최종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0%라면 비슷한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계속해서 받아내고 LP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인 것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치닫을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에너지와 방산이 선방해준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AI 시대를 맞는 반도체와 로봇을 가장 강력한 산업 기반으로 가져 전 세계로 수출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변국들이 부러워하는 약점을 보완하는 산업 사이클이며 선순환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하는 유일한 나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항상 위기에 대비하고 묵묵히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저력이 초격차로 드러나는 셈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선 공급 선언이 아니다. 에너지. 공급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드러내는 구조적 신호다. 걸프 6개국이 동시에 같은 문장을 꺼냈다는 점부터 비정상이다. 개별 계약이 아니라 집단적 의사표시이며 내교적 수사라기보다는
공급 질서 재정렬에 가깝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정치적 통제하에 들어간 상황에서 원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삼각권, 안보, 보험, 군사 리스크가 얽힌 복합 자산으로 변했다. 이 조건에서 누가 먼저 받느냐는 물량 문제가 아니라 누가 체계 안에 포함되느냐의 문제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이 아니라 제약이다. 일본은 여전히 중동 의존도가 높고 구매 규모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문장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향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크기로 공급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자는 가장 큰 고객을 택하지 않는다. 자신의 구조를 유지시켜줄 고객을 택한다. 이 지점에서 기존 프레임이 무너진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이 중동 원유에 의존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반대로 읽혀야 한다. 중동이 원유를 시장 가치로 전환하려면 그 다음 인계, 정제, 고도화, 재수출을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 기능을 대체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며 그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축이 한국이다. 그래서 이 선언은 공급 보장이 아니라 연급 유지에 가깝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이란이 통행 조건을 사실상 비용 구조로 바꾸고 미국이 해상 통제에 직접 개입을 축소하는 신호를 내는 순간 GCC는 자신들의 수익 구조가 외부 변수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리스크를 흡수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완충 장치다.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중진류는 그대로 재고가 된다. 시장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한다. 이 구조에서 한국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첫째, 실제 물리적 수요를 만들어내는 안정적 소비자다. 둘째, 그 원유를 글로벌 시장이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산업적 인터페이스다. 이 두 기능이 결합되면 공급자는 단순히 원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공급 우선순위는 거래량이 아니라 시장 접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가에 의해 재정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이 이 구조에서 이탈할 경우 GCC가 받는 충격은 단순한 수출 감소가 아니다. 정제 경로가 흔들리고 제품 수출 루트가 끊기며 가격 결정력까지 약화된다. 이 때문에 우선 공급은 호의가 아니라 이탈 방지 장치다. 먼저 묶어두는 쪽이 주도권을 가진다. 결국 이 선언은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공급망 내부에서의 위치 확인이다. 한국은 더 이상 말단 수요자가 아니라 에너지 가치, 차슬의 중간 허브로 고정된 상태다. 이 위치는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 축적된 산업 안보 결합 구조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대체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공급자는 한국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조는 한국이 특정 원유 유형과 특정 경로에 묶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주도권과 의존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비대칭 구조다. 그리고 이 비대칭을 실제로 결정짓는 것은 단순한 구매량이 아니라 어떤 안보 행위가 그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가로 이어진다. 이 신뢰는 요격 성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전장을 떠나지 않는 행동 패턴에서 누적된 것이다. 중동이 한국을 우선 파트너로 올려놓은 첫 번째 축은 명확하다. 천궁2가 실제로 드론과 탄도 위협을 막아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체계가 어떤 조건에서도 현장에 남아 작동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걸프 지역에서 방공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다.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저가 드론과 탄도 위협 앞에서 국가 자산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여기서 한국은 성능을 증명한 공급자가 아니라 지속, 운용을 보장한 파트너로 인식됐다. 이 대비는 미국과의 차이에서 더 선명해진다. 미군은 여전히 최상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국면에서 드러난 것은 기술 격차가 아니라 운용 리스크였다. 고가 플랫폼이 비대칭 위협에 노출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개입의 범위와 지속성에 대한 신호도 일관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걸프 국가 입장에서는 보유한 장비가 얼마나 뛰어난가 보다 위기 시 누가 끝까지 남는가
가 판단 기준으로 올라온다. 이 기준에서 한국은 단순히 경쟁 우위가 아니라 평가축 자체를 바꿔버린 사례가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 이행 방식이다. 추가 물량을 가장 먼저 전달하고 위기 국면에서도 공급을 끊지 않는 행태는 기술 이전이나 가격 조건보다 더 강한 신호다. 방산 거래는 본질적으로 장기 관계다. 초기 도입보다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가 더 긴 시간을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의 행동 일관성이 곧 전력의 신뢰도로 환산된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납품 완료가 아니라 운용, 지속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누적되면서 계약이 아니라 의존 관계로 전환됐다. 걸프의 위협 환경도 이 인식을 강화했다. 미군 기지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부 보호에 대한 기대는 급격히 낮아졌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규모 원정 전력이 아니라 현지에 고정되어 반복적으로 위협을 흡수하는 체계다. 저가 드론과 탄도 위협은 비용 구조를 뒤틀어 놓는다. 고가 유격 체계가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단순 성능이 아니라 운용 경제성과 보급 안정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식 체계는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방공 체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우디가 해군 플랫폼에 관심을 보이고 KF-21 도입 논의가 언급되는 흐름은 동일한 신호다. 즉, 특정 장비의 도입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의 신뢰, 이전이 발생하고 있다. 한번 검증된 공급자는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되면 개별 사업이 아니라 패키지 구조로 전환된다. 장공에서 시작된 신뢰가 해군, 공군으로 확장되며 최종적으로는 안보 구조 전반을 묶는다.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이 발생한다. 방산은 더 이상 단독 시장이 아니다. 안보 신뢰가 확보되는 순간 에너지, 인프라, 금융까지 연결되는 교환 구조가 열린다. 그래서 무기를 팔면 원유가 온다는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위험을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걸프는 안보 리스크를 외부 파트너에게 분산시키고 대가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제공한다. 한국은 반대로 에너지 리스크를 완화받는 대신 안보 영역에서의 지속 개입을 감수한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이 1차 변수가 아니다. 더 비싼 장비라도 리스크를 더 잘 흡수하는 쪽이 선택된다. 그래서 한국의 무기는 가성비로 설명되기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리스크 대비 효율이 선택 기준이다. 이 기준이 자리 잡으면 기존의 가격 경쟁이나 기술, 과시는 의미를 잃는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 일관성과 공급 지속성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장비를 공급하는 위치를 넘어 걸프의 방어체계 일부로 편입된다. 이 편입은 계약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위협이 지속되는 한 관계도 지속된다. 그리고 이 지속성은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다. 안보에서 형성된 의존이 에너지로 이동하는 순간 거래는 단일 산업을 넘어 구조적 상호 고정 상태로 바뀐다. 이때부터 에너지 공급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안보에서 발생한 의무의 연장선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한다. 문제의 핵심은 원유가 아니라 정제다. 돈이 발생하는 구간은 채굴이 아니라 전환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중동이 한국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원유를 어디서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가치가 만들어지느냐를 봐야 한다. 중동산 원유의 상당 부분은 중질유다. 황 함량이 높고 그대로는 고부가 제품으로 바로 쓰기 어렵다. 이 상태에서는 단순한 자원일 뿐이며 가격 결정력도 제한된다. 진짜 수익은 이 원유를 항공유, 경유, 휘발유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정제와 고도화가 곧 수익의 중심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가 드러난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축된 고도화 설비는 단순한 정제, 능력을 넘어 중진류를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적 레버리지로 작동한다. 이 레버리지는 단순한 생산 능력이 아니라 글로벌 수요 구조와 직접 연결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된 항공유가 미국 수입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한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구조는 우연이 아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재가공을 통해 시장을 재배치하는 중간 허브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발생한다. 중동 입장에서 원유는 생산하면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시장 가치로 바꿔주는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반제품이다. 이 반제품을 최종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면 생산국은 그 국가에 구조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바로 그 지점, 가치 전환의 병목을 장악하고 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공급 수요 관계를 넘어선다. 만약 한국이 정제 설비의 입력 원료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즉 중동산 중진류 대신 다른 유형의 원유로 전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중동은 단순히 한 고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유를 고부가 시장으로 연결해주던 경로 자체를 잃는다. 그 결과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판매 구조 붕괴에 가깝다. 원유는 남지만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해줄 경로가 사라진다. 최근 러시아의 존재가 변수로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급자가 늘어나면 경쟁은 심화되지만 모든 원유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시장에서 선택되는 것은 정제 체계와 맞물려 돌아가는 원유다. 이때 한국의 설비가 어떤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는지가 곧 시장의 흐름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선택하는 입력이 곧 글로벌 수요의 방향이 된다. 이 지점에서 제2의 산유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과장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생산량이 아니라 가치 전환 능력과 시장 연결력을 기준으로 한 재정이다. 원유를 뽑아내는 국가는 많지만 그것을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바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이다. 이 제한된 영역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대체가 어려운 노드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GCC가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사주는 고객이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들의 원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넓은 시장으로 확장시켜주는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중동의 수익 구조도 유지된다. 반대로 이 연결이 흔들리면 생산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수입 계약이 아니다. 이는 정제 설비를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일부이며 한국은 그 사슬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흐름을 결정하는 조정자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정 능력은 특정 시점의 기술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투자와 운영 경험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복제되기 어렵고 그만큼 협상력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정제 능력이 클수록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어떤 원유를 투입할지, 어떤 시장에 제품을 보낼지에 따라 공급자 간의 힘의 균형이 바뀐다. 즉, 한국이 가진 것은 단순한 처리 능력이 아니라 인력과 출력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이 실제로 행사되는 순간 중동이 느끼는 위험은 단순한 수요 감소가 아니라 구조적 의존의 노출로 이어지게 된다. 이 구조의 핵심 변수는 단순한 공급량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원유를 선택하느냐다. 지금까지 중동은 한국을 안정적인 대형 수요처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투입하느냐다. 한국의 정제 설비는 이미 고도화되어 있고 특정 유형의 원유에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설비 조정과 운영 최적화를 통해 입력 원유의 스펙트럼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공급자 간 경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다.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순간 GCC가 직면하는 문제는 수요 감소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의 원유가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제 체계가 중동산 중진류를 전제로 돌아갔다. 그러나 만약 이 전제가 깨지면 중동 원유는 필수, 입력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내려간다. 이 변화는 가격 협상 이상의 충격을 만든다. 공급자가 가격으로만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국산 원유와 브렌트 계열이 등장한다. 상대적으로 경질에 가까운 원유는
정제 과정이 단순하고 특정 제품군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일부 라인을 이쪽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면 중동산 원유는 고도화 설비의 핵심 투입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위치가 이동한다. 이때 GCC가 잃는 것은 물량이 아니라 설비 내에서의 우선순위다. 설비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 장기 계약의 협상력도 약화된다. 러시아 변수 역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공급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경쟁자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국이 여러 원유를 조합해 최적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면 특정 공급자에 대한 의존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이때 GCC는 처음으로 고정 수요가 아니라 조건부 수요를 상대하게 된다. 이 구조에서 GCC가 선제적으로 우선 공급을 선언한 이유가 드러난다. 이는 시장 확대 전략이 아니라 이탈 방지 전략이다. 먼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이 입력 원유를 재구성할 유인을 줄이려는 것이다. 공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굳이 설비, 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할 필요가 줄어든다. 즉, 공급 안정성 자체가 전환 비용을 억제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결국 양측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상호 고정된 구조 위에서의 미세 조정 게임이 된다. 한국은 입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GCC는 그 변화를 사전에 봉쇄하려 한다. 이 긴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동한다. 가격, 물량, 계약 기간은 모두 이 전제 위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이 균형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한국이 실제로 일부라도 입력 원유를 전환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다른 공급자들은 가격과 조건을 조정하며 진입을 시도할 것이고 GCC는 기존 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한국이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 GCC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협상력을 일부 양보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우선 공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아직 어떤 선택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이 서로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다. 그리고 이 시도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다. 한국이 실제로 입력 구조를 바꿀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안정성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공급망 전체의 힘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밀려가고 있다. 이 구조를 단순히 무기 주고 원유 받는다로 읽으면 핵심을 놓친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가격 교환이 아니라 리스크 교환이다. 걸프와 한국 사이에 형성된 교환 메커니즘은 전통적인 상품 거래가 아니다. 방산 계약은 단발성 납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그리고 운용 지원까지 포함한다. 즉, 계약 체결 순간이 아니라 운용 기간 전체가 거래의 일부다. 이 구조에서 한국은 장비를 넘기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위협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역할을 수용한다. 반대로 걸프는 그 대가로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한다. 이때 교환되는 것은 물량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분담이다.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가격이 아니라 변동성이다. 호르무즈와 같은 병목 구간이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순간 원유는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리스크를 가진 자산으로 분리된다. 이때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급등, 공급 차단, 보험 비용 상승을 동시에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안보 영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일부 떠안는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싸게 사는 구조가 아니라 위험을 다른 형태로 치환하는 구조다. 이 메커니즘이 성립하려면 두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방산 공급자가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공급자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동을 보여줬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우선 공급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는 호의가 아니라 상호 검증된 행동의 결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적 성격이다. 장기 방산 계약은 사실상 미래의 현금 흐름과 리스크를 묶어두는 파생 구조와 유사하다.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서로 보장함으로써
양측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줄인다. 걸프는 원유 가격 하락이나 수요 감소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한국은 공급 차단과 가격 급등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때 계약 조건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1차 변수가 아니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공급자가 있더라도 그 공급자가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 흡수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면 선택되지 않는다. 일본이 중동 의존도가 높고 구매 규모가 크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안보 리스크를 분담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계약에서 협상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래의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도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다. 직접 협상을 통해 원유를 확보하고 결제 통화를 바꾸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리스크를 외부로 이전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 결국 모든 변동성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비용으로 환산된다. 반면 한국은 방산을 통해 리스크 일부를 걸프와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영역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교환 구조가 강화될수록 양측의 관계는 점점 더 불가능해진다. 방산 계약을 줄이면 에너지 안정성이 흔들리고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방산 계약의 가치도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협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움직이게 된다. 이 패키지는 가격보다 훨씬 강한 결속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서로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이미 배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선 공급이라는 표현은 이 구조의 결과물일 뿐이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대가로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는가라는 계산이다. 한국은 에너지 의존이라는 약점을 방산이라는 수단으로 재구성했고 걸프는 안보 불확실성을 에너지 공급을 통해 분산시켰다. 이 상호 교환이 유지되는 한 거래는 단순한 시장, 관계를 넘어 위험을 공유하는 공동 구조로 굳어진다. 문제는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보일수록 내부에 축적되는 불균형도 커진다는 점이다. 리스크를 교환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순간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뜻이며 그 균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흔들릴지는 가격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 사건 하나로도 재편될 수 있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일본과 중국이 밀리는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일본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높은 비축률, 정부 보조금, 가격 통제까지 동원하며 단기 충격을 흡수하는 체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치는 내부 완충 장치일 뿐 외부 공급자와의 관계를 재구성하지는 못한다. 즉, 일본은 충격을 견딜 수는 있지만 충격 자체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일본의 에너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오는 것에 맞춰져 있다. 계약, 비축, 금융적 해지, 이 세 가지 축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해상 통로 자체가 정치적 변수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다. 공급자가 누구에게 먼저 물량을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순간 일본은 협상 테이블에서 가격 외의 레버리지를 거의 갖지 못한다. 실제로 일본은 중동 의존도가 높고 구매 규모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단순한 시장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이 공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안정적인 수요 외에는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공급자는 더 많은 돈을 내는 고객보다 자신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파트너를 선택한다. 이 기준에서 일본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직접 협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결제 구조를 바꾸며 공급자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위안화 결제, 이란과의 직접 거래 등은 모두 통제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거래를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는다. 중국의 구조적 문제는
리스크를 외부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모든 변수, 가격, 통로, 제재, 확률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려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구조가 영향을 받는다. 이는 확장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급자를 늘릴수록 안정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만 증가하는 구조다. 결국 중국은 물량 확보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접근은 정반대다. 한국은 에너지 거래 자체를 확대하려 하기보다 영역과 결합해 협상 구조를 만든다. 방산을 통해 안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정제 산업을 통해 공급자의 수익 구조에 개입한다. 이 두 축이 결합되면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시스템 일부로 편입된다. 이 상태에서는 가격 협상이 아니라 관계 유지 자체가 우선순위가 된다. 결국 일본과 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한계를 드러낸다. 일본은 내부 안정에 집중한 나머지 외부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은 외부 통제를 강화하려다 내부 리스크를 키웠다. 반면 한국은 리스크를 외부와 나누면서 그 대가로 공급 구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이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격차는 단기간에 좁혀지기 어렵다. 일본이 동일한 수준의 협상 구조를 만들려면 에너지, 외의 영역, 특히 안보에서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제약과 직결된다. 중국 역시 리스크를 분산하려면 거래 구조를 바꿔야 하지만 이는 기존 전략과 충돌한다. 결국 두 국가는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 한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수동적 위치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은 단순한 구매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깊이 공급자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 있는가의 경쟁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기준이 굳어질수록 뒤늦게 진입하려는 국가들은 더 높은 비용을 치르거나 아예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밀려들게 된다. 걸프의 선택은 한국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미국 이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조적 재배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본질은 특정 국가에 대한 호의가 아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수행해왔던 역할, 해상 통제, 군사적 억지, 위기 개입, 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신호가 누적되면서 걸프 국가들은 더 이상 단일 보증자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존 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분해하고 여러 파트너에게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분해된 기능 중 일부가 한국으로 이동했다. 이 재배치는 매우 계산적이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 상위 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입의 조건과 범위가 과거와 동일하지 않다. 특정 상황에서는 개입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걸프 입장에서 단순한 불안 요소가 아니라 전략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신호다. 그래서 이들은 단일 축이 아니라 여러 축을 동시에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맡게 된 역할은 전면적 대체가 아니다. 오히려 더 제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영역이다. 고가의 원정 전력이 아니라 현지에 고정되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체계, 그리고 그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결합된 형태다. 이는 미국식 개입 모델과는 다른 접근이다.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 상황을 장기간에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비용을 통제하며 대응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걸프 입장에서 이 방식은 매우 실용적이다. 드론과 같은 저비용 위협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고가 자산 중심의 대응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우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한국은 이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파트너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평가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운용 방식과 산업 구조 전체를 포함한 판단이다. 이 재배치의 또 다른 특징은 에너지와의 결합이다. 과거에는 안보와 에너지가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두 영역이 분리되지 않는다. 안보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순간 에너지 공급 역시 동일한 관계 안으로 편입된다. 이는 단순한 거래 확장이 아니라 전략적 의존 관계의 통합이다. 한국이 안보 영역에서 역할을 확보하는 순간
에너지 영역에서도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다축 구조는 걸프에게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수단이다. 특정 국가의 모든 기능을 맡기면 그 국가의 정책, 변화에 전체 구조가 영향을 받는다. 반면 기능을 분해해 여러 파트너에게 나누면 하나의 축이 흔들려도 전체가 붕괴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 분해된 구조 속에서 특정 기능을 안정적으로 담당하는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축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구조가 고정되는 순간 발생한다. 기능이 분해되고 각 파트너가 특정 역할에 고정되면 역할 자체가 협상력이 된다. 한국은 지속 운용과 산업 결합이라는 영역에서 위치를 확보했지만 동시에 그 역할에 묶이게 된다. 즉, 역할이 커질수록 선택의 자유는 줄어든다. 걸프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기능을 외부에 맡긴 순간 완전한 자율성은 포기하게 된다. 결국 현재의 재배치는 균형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상호 제약 구조다. 각국은 서로의 필요를 이용해 안정성을 확보하지만 동시에 그 필요에 의해 행동이 제한된다. 이 제한이 어느 시점에서 충돌로 전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단일 패권이 사라진 자리에서 형성된 이 다층 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고 안에서 각 축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부담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구조는 한국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취약 지점 위에 세워져 있다.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외부에서 들여온다. 수입 비중이 높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입이 특정 경로 해상 운송, 특히 호르무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 확보한 우선순위는 공급자의 선택에 의해 보장되지만 경로의 안전성은 별개의 변수다. 공급자가 한국을 먼저 선택하더라도 그 물량이 실제로 도착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비대칭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앞서 형성된 안보 에너지 교환 구조는 공급 안정성을 높이지만 물리적 통로의 리스크까지 제거하지는 못한다. 해협이 봉쇄되거나 통행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순간 모든 계약은 현실 조건에 의해 재해석된다. 이때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물량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강점이 약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긴다. 경제 능력이 크다는 것은 많은 원유를 안정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설비 가동률이 영향을 받는다. 설비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체 원유를 확보하거나 입력 구조를 빠르게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즉, 한국이 가진 조정 능력 자체가 리스크 노출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는 가격이다. 고유가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성장률이 하락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누적된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물가 상승과 성장 정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로 이동한다. 이때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가격, 부담이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형태로 리스크가 전환된다. 즉, 물량과 가격이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정 부분 방어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안정적인 원유 확보와 LPG 공급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와 방산에서 확보한 안정성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 특히 반도체와 자동화 산업을 유지한다. 이 구조는 외부 충격이 발생해도 전체 시스템이 즉시 붕괴하지 않도록 만드는 완충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 속도를 늦추는 장치에 가깝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적 위치다. 한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더 큰 충격을 받는다면 상대적 우위는 유지된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 차이는 구조에서 나온다. 한국은 에너지 방산 제조가 연결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가 일정 수준의 충격을 흡수한다. 반면 이 연결이 약한 국가들은 개별 영역에서 발생한 충격이 그대로 전체로 확산된다. 그러나 이 상대적 우위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 조건,
예를 들어 해상 통로의 장기적 차단. 2. 손실화되면 현재의 모든 구조는 동일한 제약 아래 놓이게 된다. 이때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전에 구축된 계약이나 신뢰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다. 즉, 지금까지 축적된 우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변수 앞에서 다시 경쟁이 시작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현재의 시스템은 안정과 취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다. 한국은 공급망의 중심에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변수를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변수 중 일부는 산업이나 계약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사건 하나로 전체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영역에 남아있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